칼날처럼 차가운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외진 뒷산의 오솔길. 남편 박지훈이 걸음을 멈추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늘 저를 역겹게 만들던 그 특유의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유나야, 요즘 당신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바람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좀 걷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마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나운 개를 달래는 듯한 말투였죠. 전부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1시간 전 그는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한밤중에 저를 본체에서 이곳 뒷산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단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면서요. 여긴 너무 외진 곳이잖아요.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조여왔거든요. 그는 대답 대신 저 앞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다 왔어.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산바람을 맞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죠. 걸음을 옮길수록 경계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귓가에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덤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죠. 어머, 유나야. 이런 데서 다 만나네.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파고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였습니다. 잠옷 가운 차림에 가죽 슬리퍼를 신고 손에는 우산을 든 모습, 어둠 속에서도 인자하게 웃는 그 얼굴은 마치 밤 산책을 나온 노부인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네가 마음이 안 좋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랑 얘기도 좀 할 겸 나왔지. 그 인자한 미소가 역겨워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봐라, 우리 가족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니. 안 그러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한쪽에 선 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죠. 마치 영혼까지 팔아넘긴 꼭두각시처럼요. 유나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죠. 혹시 그날 너랑 상의도 없이 인감 찍은 것 때문에 그러니? 사실 우린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우리 지훈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이끌어야 할 회사도 있고. 저는 말없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여자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우리 손녀는 어떡하니? 그녀는 제 바로 앞까지 다가와 제 얼굴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쌀쌀맞게 굴지 마라. 그녀는 더욱 인자하게 웃었지만 갑자기 손에 힘을 주며 제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뭘 원하냐고. 그녀가 제 귓가에 바싹 다가서자 목소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씨 집안의 것은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가야지. 넌 원래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었잖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는 축축하고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가 있었죠. 그녀는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뿌리치기도 전 다음 순간 그녀가 저를 힘껏 밀쳤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귓가에는 바람 소리와 제 비명 그리고 섬뜩한 비웃음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당신들 미쳤어. 제 마지막 절규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제 몸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오물벽은 뱀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빗물이 바위 틈을 따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죠. 제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완전한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추워서 떠는 건지 아파서 경련을 일으키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축축한 무덤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사지는 마비되었고 머리는 망치로 맞은 듯 위민거렸습니다. 눈을 뜨자 칠흑 같은 어둠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굳게 닫힌 관 뚜껑 같았고 우물벽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왼팔은 전혀 들어 올릴 수 없었고 어깨에서는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우물 안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위에서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여긴 충분히 깊어. 내일 아침이 되면 어젯밤에 나갔다가 안 돌아왔다고 하면 그만이야. 우울증 때문에 가출했다고 말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머릿속이 쾅하고 터지는 것 같았죠. 이어서 시어머니 최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초에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복이었지. 이제 그만 박씨 집안에 졌던 빚을 다 갚아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들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손톱이 흙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야 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팔은 부러진 것처럼 축 늘어져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우물 바닥에 미끄러운 돌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톱으로 틈새를 긁자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는 떨림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그토록 믿었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손수 사과를 깎아주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를 이곳에서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주머니는 그대로 있었지만 꺼내든 핸드폰은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나 있었습니다. 이미 빗물이 스며들어 전원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피가 뭉친 것처럼 쉰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우물벽에 기대어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등 뒤로 쓸린 상처가 스칠 때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우물벽 전체가 미끄러워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위쪽으로 튀어나온 돌을 잡으려 힘을 주자 왼쪽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죠. 뚝 하는 소리가 마치 뼈가 탈골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까봐, 혹시라도 다시 내려와 확인 사살이라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람이 우물 안으로 휘몰아치며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옷에 몸을 만 채 우물 바닥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코 속은 흙냄새와 피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죽을 수 없어. 단비가 위에 있어. 그 아이에겐 나밖에 없는데. 저는 고개를 숙여 목걸이에서 힘겹게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습니다. 박지훈조차 모르게 늘 몰래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단비야. 입술을 떨며 저는 우물벽을 향해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엄마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아채줘. 저는 버려진 헝겊 조각처럼 우물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잠기고 어둠에 삼켜진 채로요. 의식을 잃어갈 무렵 머릿속에 단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엄마가 없으면 무서워하지 않을까, 울지 않을까,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엄마. 그날 밤 위층 손님방에서 단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몸은 얇은 잠옷 한 장만 걸치고 있었죠. 침대에서 내려온 아이의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벽을 따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출했다니까. 단비는 문가에 기대어 살짝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박지훈이 침대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만 물어봐. 어른들 일에 신경 끄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단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서히 공포가 차올랐습니다. 분명 엄마가 오늘 밤엔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이는 복도로 물러나 계단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최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밤사이에 없어졌다고 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어. 알겠습니다. 제발 다른 문제만 안 생기면 좋겠네요. 그 여자가 남긴 지분도 어차피 조만간 우리 박씨 집안으로 돌아올 테니까. 최숙자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단비는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쳤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습니다. 문득 예전에 엄마가 무릎을 굽히고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단비야, 만약에 엄마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저기 산 위에 있는 큰 집에 사는 아저씨를 찾아가렴. 엄마가 예전에 그분을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 좋은 분이실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단비는 엄마 방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꽃문에 천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유품이라며 항상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고 그다지 비싸 보이지 않는 반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지 위에는 조금 삐뚤어진 가문의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엄마가 했던 말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네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걸 보여드리렴. 아이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저씨의 집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차를 태워 데려가 준 적이 있었거든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야 했죠. 검은색의 커다란 대문과 문 앞에 있던 큰 개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단비는 몸을 떨었습니다. 맨발로 자갈을 밟자 아파서 이를 악물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엄마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야 해. 아이는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그 작은 눈에는 제 나이의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는 어느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점점 더 거세졌죠. 단비는 헐렁한 슬리퍼를 끌며 비틀거리며 별장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아이를 거의 넘어뜨릴 뻔했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한 손으로는 주머니를 꼭 감싸 반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면 안 돼. 울면 안 돼. 아저씨를 찾아가서 엄마를 구해달라고 해야 해. 아이는 달리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밤길이었습니다. 기억 속의 차도를 따라 아이는 산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간간이 번쩍이는 번개불만이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비춰주었습니다. 신고 있던 슬리퍼는 금세 비에 젖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발이 빠지자 슬리퍼가 그대로 밝혀버렸죠. 발을 빼냈을 땐 이미 맨발이었습니다. 단비는 아예 남은 한 짝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러 생살이 찢기는 듯 아팠고 빗물에 피가 섞여 흘렀지만 아이는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엄마를 비웃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 엄마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던, 양복을 입고 조용히 말하던 그 아저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단비를 보며 나지막이 물었었습니다. 내 이름이 단비, 맞지? 그는 단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 등불 하나가 켜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그를 믿었습니다. 점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다리에 나비라도 매단 듯 무거워졌죠. 머리카락은 얼굴에 온통 달라붙었고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졌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밤바람 속에서 흠뻑 젖은 잠옷을 입은 채 아이는 그 별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기억 속에 있던 그 높고 검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기억처럼 비 속에서 침묵하며 차갑게 서 있었죠. 아이는 다가가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계세요? 저 아저씨 좀 만나러 왔어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세 번째로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누구든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말을 마친 아이는 주머니에서 그 반지를 꺼내 머리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빗물이 반지를 타고 흘러내렸고 등 뒤에서 번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앙상하고 작은 아이는 문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고개를 든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CCTV 카메라가 조용히 아이를 비추며 이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뇌우 속에서 맨발로 서서 반지를 든 채 엄마를 구해달라고 외치는 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철문 너머의 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빗물이 나무잎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단비의 팔은 이미 저려왔고 신발은 잃어버린 지 오래, 다리 감각도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서 있어야 할지는 몰랐지만 엄마가 이 반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잠옷 가운 차림의 한 직원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눈살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잠에서 막 깬 모습이었죠. 어느 집에야 이 한밤중에.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빗속에 서 있는 단비를 보았습니다.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온몸이 흠뻑 젖은 모습이 마치 물속에서 막 건져낸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든 채 꼼짝도 않고 손에 은반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귀찮아하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너, 내 손에 그거. 누구든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단비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색 실내복 차림의 강태준이 막 위층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늦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옆으로 비켜서자 그의 시선은 현관을 지나 문 밖의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단비의 얼굴을 때렸지만 아이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원하듯 혹은 내기를 하듯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는 그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표정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강태준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단비의 손에 들린 은반지를 응시했습니다. 반지를 받지 않은 채 그는 아이 앞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났니? 엄마가 주셨어요. 단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만약 정말 엄마를 찾을 수 없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아저씨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내 엄마가 누군데? 그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서윤아 씨요.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겹겹이 깊어졌죠. 그는 손을 뻗어 그 은반지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확연히 떨렸습니다. 이것은 현씨 가문에서 3대째 내려오는 약혼 반지였습니다. 3년 전 그의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던 해에 누군가와 함께 불태워졌다며 기이하게 사라졌던 물건.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한 어린 소녀의 손에 들려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추위에 떨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든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단비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1초, 2초, 3초. 강태준의 눈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빗소리보다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반지는 내 손에 있을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숙여 반지 안쪽의 흔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씨 가문의 문양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 불에 그을렸던 흔적까지도 그대로였죠.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처마 밑으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등 뒤로 대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운명의 문은 바로 그날 밤 두드려졌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두꺼운 커튼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감옥의 창살처럼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감각이 없었고 목은 바싹 말랐으며 가슴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보고서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도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들에게 우물 속으로 떠밀렸고 기적처럼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귓가에서 찰칵하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무리하게 힘을 준 탓에 뒤통수가 당겨와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숙자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지극한 자비심이라도 품은 듯한 표정을 짓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있었죠. 유나야, 드디어 정신이 들었구나. 그녀는 가볍게 걸어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산에서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구나. 피도 많이 흘리고 열도 심했다고. 저는 몸을 일으켜 이 낯선 방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어느 별장이었죠. 벽에는 시계도, 탁자 위에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창문마저 두꺼운 커튼으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제가 입을 열자 땅 속에서 긁어내는 듯한 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 빌라란다. 지훈이가 네가 다쳐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혹시라도 밖으로 뛰쳐나갈까봐 며칠 푹 쉬게 하려고 여기에 조용히 머물게 했어. 그녀는 끔찍할 정도로 다정한 말투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제 딸은요? 단비? 그녀가 웃었습니다. 집에서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몸이 좀 나아지면 우리가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줄게. 저는 그녀 손에 들린 한약 그릇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새까맣고 진득해 보이는 쓴 향이 이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착하지. 일단 약부터 마시렴. 어제도 이거 마시고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잖니.
저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머리가 솜으로 감싼 것처럼 멍한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는지, 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지. 부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저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은요, 제가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전자기기는 만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네가 자극받을까 봐서. 너도 알잖니. 평소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한 걸. 우리 지훈이가 걱정돼서.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현기증이 덮쳐와 몸이 휘청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최숙자가 급히 일어나 저를 부축했습니다. 왜 이러니? 아직 몸도 안 나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에 가둬두고 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유나야, 그녀가 버럭 소리치자 얼굴이 마침내 뒤틀렸습니다. 우물에 빠지고도 사람이 발견해줘서 살아남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우리가 경찰에 신고 안 한 건 내 체면을 살려주려고 한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저를 밀어넣은 건 당신들이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얘가 정말 무슨 헛소리니. 네가 떨어질 땐 정신이 없어서 상황 파악도 못했잖니. 우리가 제때 널 찾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었으니까요. 등 뒤에서 문이 쿵 하고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얌전히 약 마시고 푹 쉬렴. 소란 피우지 말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약이 식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제정신으로 살게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몇 번째 약인지 몰랐습니다. 한약의 쓴맛이 입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진흙처럼 검고 피처럼 진했죠. 이 약을 마시고 나면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지고 머리는 손뭉치로 막힌 듯 멍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유나야, 어서 마셔. 식기 전에. 최숙자가 침대 옆에 앉아 토할 것처럼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고급스러운 남색 원피스까지 차려입고 저를 위해 온 마음을 다 쏟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이 약을 들고 와서 제가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다는 것을요. 네가 목숨을 건진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우물에 빠졌을 때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누군가 널 발견해줬으니 말이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녀를 쏘아보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호텔 직원이겠지. 그날 네가 감정이 좀 불안정해서 혼자 뒷산으로 갔던 거 아니니? 그녀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지훈이는 병원 정신과 전문의랑 연락하고 있단다. 그녀가 부드럽게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외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 핸드폰을 잠시 맡아두기로 한 거야. 널 보호하려고. 저를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두고 있는 거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쩜 넌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이 시어미가 널 위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건 그런 말이니?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 두 방울을 쥐어짜냈습니다. 네가 우울증을 앓은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가 내 평판을 지켜주려고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겠구나. 결단이라니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그 약 그릇을 제 손펜으로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마시고 푹 쉬렴. 네가 협조할수록 회복도 빨라질 거야. 그녀가 돌아서서 나갈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 약 그릇을 쳐냈습니다. 한약이 바닥에 쏟아져 검은 눈꽃처럼 튀었습니다. 최숙자는 돌아보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마.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갇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단계를 실행하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정신을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숙자가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에 안경을 썼고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박씨 집안의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님이시다. 최숙자가 소개했습니다. 서윤아 씨,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재산 위탁 관련 수속을 처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쳐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김 변호사는 제 앞에 서류를 펼쳐 첫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박지훈 씨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생전재산 위탁 계약서입니다. 주로 지분과 신탁 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첫 장을 집어들어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빽빽한 글자들, 그 속에는 자발적 위임, 관리인에게 무조건적인 처리 권한 부여 같은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서명해야 하죠? 제가 글을 쏘아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숙자가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몸도 안 좋고 원래 재무 쪽에는 어두웠잖니. 지훈이가 내 남편인데 그가 관리하는 게 뭐가 문제니. 김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임시적인 위탁일 뿐 고객님의 합법적인 권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 변호사와 연락해도 될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고객님께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관찰 기간에 있으십니다. 모든 대외 업무는 가족을 통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낙인까지 미리 찍어 놓았죠. 저는 펜을 꽉 쥐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숙자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단비도 볼 수 있잖니. 네가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손녀 아니었어? 그녀가 단비 얘기를 꺼내자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약점을 건드리고 있었고 그 내기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텅 빈 서명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판을 엎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고 다시 왔을 때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할게요. 최숙자의 눈의 순간 쾌재의 빛이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갔죠. 그래야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댄 채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끼를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서명을 하던 순간 저는 손을 떨어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몸을 숙여 주워주는 사이 저는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두었던 위조 서명이 된 종이를 꺼내 실제 계약서의 마지막 장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밤늦게 깨어있을 때 기억에 의존해 수없이 연습했던 가짜 서명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마치고 마치 패배를 인정한 사람처럼 그의 눈을 애써 피하며 서류를 한 장씩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최숙자가 일어나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푹 쉬어. 이따가 보양식이라도 보내주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죠.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위험한 자산 보유자에서 완벽하게 복종하는 꼭두각시로 길들인 것 같았죠.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빛의 여자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아니, 당신들은 졌어. 깊은 밤, 강태준의 산 정상 빌라. 통유리창 밖으로는 뇌우가 지나간 뒤에 축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빛은 부드러웠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소파에 앉아 손바닥에 놓인 은반지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1시간째 반지를 보고 있었죠. 이 반지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고 가문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약혼의 증표였습니다. 외부인은 만져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3년 전 그 실종 사건과 함께 현씨 집안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불 속에 넣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면 이 인연을 잿더미 속에서 끝내겠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반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한 소녀의 손에 들려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어머니 이름은 서유나. 그의 손끝이 반지 안쪽의 각인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만 있는 표식, 축약된 이니셜 HY, 현은영,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10년 전 여동생은 해외에서 귀국하던 길에 실종되었습니다. 그 후로 현씨 집안은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는 봉인되었으며 경찰 수사마저 소리소문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유나라는 이 여자는 왜 그녀의 딸이 현씨 집안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의 배경은 왜 이토록 깨끗할까? 박씨 집안과 결혼한 것 외에는 그 이전의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집사가 문 밖에서 노크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서유나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기록과 주민등록 이전 과정에서 몇 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다른 신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조사해.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0살 때부터의 모든 이동 기록, 그리고 박지훈과 결혼하기 전에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는지, 누가 출생신고서에 서명했는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경찰 시스템 쪽에도 접근해야 할까요? 강태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지를 정밀 보관함에 넣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마. 조용할수록 좋아. 집사가 물러나자 강태준은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반지를 높이 쳐들고 서 있던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고집스럽고 꿋꿋하며 초라한 모습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직감이 일었습니다. 이 소녀가 우연히 자신의 문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서유나라는 그 여자 또한 단순히 박씨 집안의 며느리 리가 없다고. 만약 그녀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녀는 그의 가족인 것입니다. 새벽 3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산정상 빌라의 서재는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으로 밝았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하며 수많은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유난히 끈기 있었습니다. 소녀의 주민등록은 역시 서유나라는 여자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시내, 결혼 상태는 기혼, 배우자는 박지훈. 박씨, 집안이라 강태준의 눈빛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박씨 건설의 실권자 중 한 명으로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재계에서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서윤아는 언론에 거의 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박씨 집안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사람처럼요. 그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고 회색 정보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3일 전 서울시 교외에서 주민 실종 의심 사건 발생. 목격자에 따르면 심야에 한 여성이 별장 뒷산 계곡으로 추락. 그러나 경찰 공식 접수 기록 없음.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문은 폐쇄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었고 내용은 짧았지만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죠. 황량한 우물, 여러 개의 발자국, 그리고 밤중에 탐조등으로 비춰진 땅. 게시물은 3시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암호화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씨 집안 별장 뒷산에서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 공식 정보는 필요 없어. 경비, 관리사무소, 심지어 주변 주민들 입을 통해서라도. 네,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3일 전 박씨 집안 뒷산에 구급차가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박씨 댁 사모님이 밤에 실종되었다가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씨 쪽에서 신고는 하지 않고 조용히 덮었다고 합니다. 돌아온 후에는 소문에 의하면 경기도 외곽에 폐쇄된 호텔식 빌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요양, 정신불안정, 해당 층 전체를 통째로 빌렸고 방문객은 일절 금지라고 합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박씨 집안 며느리, 현씨 가문의 반지를 가진 소녀의 어머니, 오물추락, 미신고, 그리고 감금. 모든 단서가 자석처럼 한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 조사해 서윤아라는 여자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흔적을, 특히 10살에서 18살 사이의 기록, 만났던 사람, 다녔던 기관, 모든 단절된 기록까지 전부 찾아내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동이 터오며 안개가 자욱했지만 그의 시선은 안개보다 더 맑았습니다. 만약 서윤아가 정말 자신의 여동생 현은영이라면 그녀가 지난 10년간 겪은 것은 결코 결혼 후에 부유하고 평온한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숨겨졌고 갇혔으며 심지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처음으로 분노가 서렸습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핏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 강태준은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그대로였고 앞에는 막 출력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그가 밤새 사람을 시켜 찾아낸 서윤아의 완벽한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가 마지막 장을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배우의 자원을 동원해 은폐한 흔적이 있어. 맞은편에는 그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개인 비서이자 전직 경찰 데이터 분석가 출신인 진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증명은 12살 이전 기록이 공백입니다. 진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중간에 이동 흔적이 있지만 최초 등록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마치 12살에 갑자기 등록되어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디에 있었지? 등록 주소지는 서울의 한 보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육원 자료는 5년 전 건물 철거를 이유로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침묵했습니다. 한 소녀가 시스템상에서 갑자기 나타나 박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대중 앞에서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
진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우물입니다. 뒷산의 그 우물은 20년 전에 폐쇄된 곳입니다. 누구든 그곳이 위험하다는 걸 알죠. 만약 정말 스스로 실족한 거라면 운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수에 그친 살인 사건입니다. 증거가 필요해.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녀가 깨어나서 누가 자신을 밀었는지 직접 증언하는 거야. 하지만 박 씨 집안은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의 시선이 칼날 같았습니다. 그럼 박 씨 집안이 먼저 움직이게 둬선 안 되지. 강태준은 서재를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빗속에서 반지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그 아이 단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착함, 그 용기, 그리고 말할 때의 눈빛이 너무나 한 사람을 닮아 있었습니다. 현은영, 강태준은 주먹을 쥐고 진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DNA 대조를 진행해야겠어. 설마가 아니야. 확신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건 박 씨 집안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는 거야. 누구와 대조하죠. 그 아이가 현 씨 가문의 반지를 가지고 있었어. 엄마가 남겨준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그 여자가 바로 연결고리야. 그녀가 정말 내 동생이라면 반지가 다른 사람 손에서 나올 리가 없어. 진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녀의 옷이나 칫솔,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보겠습니다. 비밀리에 처리하겠습니다. 강태준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현 씨 집안 병원, 박 씨 집안 병원,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샘플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히 배제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결과는 그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 진기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녀에게 알리지 않으실 겁니까? 그녀는 지금 감금되어 있어. 주변은 온통 적들 뿐이지. 자신이 무언가 알게 되더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강태준은 책장으로 걸어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동생과 함께 해변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실종 전 마지막 여행이었죠. 만약 그녀가 맞다면 다시는 저들 손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녀가 있는 빌라는 어디지? 강태준이 컴퓨터 화면에 건물 평면도를 응시하며 차갑고 빠르게 물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고요의 숲 온천 리조트 A동 독립 빌라입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이 층 전체를 빌렸습니다. 박씨 그룹의 복지 투자 프로젝트 채널을 이용했고 보안 요원도 모두 자기 사람들입니다. CCTV는 안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절대 빠져나올 수 없겠군. 네. 강태준의 눈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이 맞아떨어졌다는 듯한 냉소가 떠올랐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지.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을 구하시려는 겁니까? 구하는 게 아니야. 판을 짜는 거지.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씨 집안은 그녀를 죽이고 모든 걸 빼앗으려 했지만 그녀의 배경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있어. 우리가 알려주지. 그는 핸드폰을 들어 해외 암호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강태준이다. 지금 체리 프로토콜을 가동해 3시간 내로 A동의 전자 보안 시스템 제어권을 나에게 넘겨.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서윤아를 데리고 나와야겠어. 박씨 집안은 아무것도 몰라야 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순종적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반격의 첫걸음이었죠. 최숙자가 왔을 때 그녀는 역겨운 자비의 가면을 쓴 채 여느 때처럼 저를 위한 검은 약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보니 안색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순응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야지.
그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도 내 성질머리가 오해받기 딱 좋다는 거 알잖니. 저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처럼 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약그릇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깨끗이 비웠습니다. 심지어 입술까지 핥으며 말했죠. 확실히 덜 쓰네요. 그녀의 눈빛에 억누른 쾌재가 스쳤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경계심이 풀린 안도감이었습니다. 얌전하구나.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막 발톱을 깎은 고양이를 어루만지듯이.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첫 모금의 약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그녀가 돌아선 순간 이불 밑에 준비해둔 수건에 몰래 뱉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약은 제 침대 협탁 서랍 안에 아직 버리지 않은 3번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죠. 이 약에 뭐가 들었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샘플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즉시 젖은 수건을 종이로 감싸 그 혼합액을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머리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침대 밑 헐거워진 바닥 틈새에 숨겼죠. 내일이면 누군가 가지러 올 거야.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제 추측대로 단비의 뒤에 있는 그 신비로운 구조자 강태준 회장이라면 그는 제가 이걸 남겨둔 의도를 알아챌 겁니다. 저는 단서를 남겨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척 해야 했습니다. 오직 제가 미쳐야만 그들이 안심할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단 하루라도 제정신으로 있는 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무서울 정도로 협조적이었습니다. 약도 마시고 밥도 먹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습니다. 심지어 박지훈에게 먼저 제가 정말 아픈 걸까요? 라고 묻기까지 했죠. 그는 저를 보러 오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직업적인 미소를 띤 완벽한 남편처럼 제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다 널 위해서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도 돼. 서명만 하면.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명확해질수록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돌아설 때 제가 그의 열쇠 두는 서랍, 비밀번호 잠금 장치의 손동작, 심지어 어떤 손가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까지 전부 기억해뒀다는 것을. 저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서두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약물의 마비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말로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연기했을 뿐이죠. 최숙자가 주는 약은 효과가 강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최소 6시간은 깊은 잠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녀의 성의를 설탕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맨발로 카펫을 밟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방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소란을 피울 힘도 없을 거라고 여겼겠죠. 저는 어둠 속에서 벽 쪽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살짝 당기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은 청구서와 잡동사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랍, 그 안쪽에 숨겨진 공간에 누런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치자 서울시 금융신탁 이전 방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혜자란에는 박지훈, 배우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재산 이전 계약서, 부동산, 주식, 지분, 신탁, 심지어 제 명의로 된 오래된 집까지 전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돌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든 권리를 상실하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에 잘라내려던 겁니다. 저는 이 계약서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예전에 슬리퍼 안쪽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USB에 옮겼습니다. 돌아보니 32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은 지 1분 후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진 환자처럼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제보다 더 순종적인 척했습니다. 최숙자가 약을 가져왔을 때 저는 공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약은 어제보다 맛이 좀 순하네요. 어머니, 혹시 뭐 다른 걸 넣으셨어요?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말을 잘 듣는 개를 길들인 것 같았죠. 저는 그녀가 한눈을 파는 사이 미리 준비해둔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를 소매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수조 뒤에 숨겨두었던 빈 인슐린 주사기 보관통이었습니다. 분해해서 소독하니 탕약을 조금 담기에 딱 좋았죠. 매일 그녀가 사람을 시켜 밥을 가져오면 저는 일부만 먹고 남은 밥과 국, 찜 요리는 샘플로 채취해 비닐팩에 밀봉하고 번호를 매겨 침대 바닥 틈새에 숨겼습니다. 일지도 썼습니다. 매일 약물 섭취 후 나타나는 혼미 상태의 지속시간, 근육 마비 정도, 환각과 기억 상실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기록했죠. 이건 제가 미쳤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덫을 놓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 덫의 틈을 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일단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들을 감옥에 바로 보낼 수는 없더라도 박씨 집안의 현명한 며느리가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는 거짓말을 산산조각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숙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의 약은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박지훈은 판사가 아니었고 그의 통제는 사적인 감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버텨야 했습니다. 미리 폭발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이 게임은 조기에 끝날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죽이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최숙자는 오지 않고 가사 도우미인 김 아주머니가 약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50대 중반으로 눈가에 주름이 깊고 평소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별장에서 유일하게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저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근처에 사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 아래, 멀지 않아요. 혹시 저기 사거리에 있는 김치만두 드셔보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기름지다고 못 먹게 했거든요. 김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사다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박씨 집안 사람들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의 미간이 살짝 움직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압축된 위생봉투와 라이터 모양의 USB 그리고 플라스틱 막으로 감싼 탕약 샘플을 꺼냈습니다. 만약 저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걸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번호 하나를 적었습니다. 오직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암호 같은 숫자 조합이었죠. 그녀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아들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죽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출구가 필요할 뿐이에요.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건들을 넓은 앞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말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만두 한 봉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거의 눈물을 삼키며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제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방에 갇혀 핸드폰조차 없는 저에게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와 최숙자의 가식적인 잠들었니? 라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쳐놓은 그 거미줄이 6살짜리 아이에 의해 밖에서부터 조금씩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비는 제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의 빌라 2층 거실. 단비는 맨발로 계단 구석에 서서 손에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비서가 소파 구석에 두고 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핸드폰이었습니다. 아이는 몰래 갤러리를 열어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아이는 그 반지를 든 채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화면 속 아이는 흠뻑 젖어 작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재벌이 뭔지 음모가 뭔지 몰랐지만 아이는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비는 작은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친구 목록도 연락처도 아니었습니다. 검색창에 SNS라고 입력하고 방문자 계정으로 익명 업로드를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밤중 빗속에서 문을 두드린 소녀. 우리 엄마를 구해주시면 이 갑오 반지를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라는 태그와 함께 게시 버튼을 누르자 플랫폼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1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공유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0분 후 전국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재벌가 이진실, 어린 소녀와 갑오 반지, 누가 우리 엄마를 건드려. 강태준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비서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메시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영상이 퍼졌습니다. 그날 따님이 문을 두드리던 영상입니다. 반지도 찍혔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가 올렸지? 단비 양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현씨, 집안 사람들은 원래 어리석지 않지.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어느 집 아이고, 어느 집 엄마야. 이건 영화 시나리오로도 못 쓰겠다. 대체 엄마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소녀가 빗속에서 반지 들고 우는데 누가 보고 안 울어? 반지 진짜인지 확인해 줄 사람 없나? 엄청 비싸 보이는데. 신상 털어서라도 저 아이 도와주자. 박씨 집안. 얼마 전에 며느리 정신 이상으로 병원 갔다고 뉴스 나온 그 집 아니야? 설마 그 엄마인가? 단 1시간 만에 SNS와 각종 커뮤니티는 누가 우리 엄마를 건드려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양원에 갇혀 여전히 잠든 척하며 바꿔치기한 약을 마시던 그 아침, 저는 멀리서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지만 단비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인터넷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조회수는 1,000만을 돌파했고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를 건드려. 빗속의 어린 소녀 구조 요청. 반지의 주인. 소녀 어머니 신원 미스터리. 감금 의혹. 네티즌들은 미친 듯이 영상을 퍼날랐고 트래픽 폭주로 서버가 몇 번이나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회적 관심 태그를 달아 전면의 영상을 고정시켰죠. 그리고 사건은 누구의 상상보다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의 재벌가 가장 먼저 혼란에 빠진 것은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박지우는 아침 일찍 비서의 전화에 잠에서 깨어 뉴스를 보고는 손을 떨다 핸드폰을 던져 박살냈습니다. 그 여자한테 인터넷이 있을 리가 없잖아. 최숙자가 핏발 선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올린 게 아니야. 분명
그 애새끼 짓이야. 단비. 박지훈이 냉소했습니다. 걔가 몇 살인데. 6살짜리가 동영상을 어떻게 올려. 조사하려면 그 강씨 놈부터 조사해. 내가 걔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진정해. 박지훈이 이를 악물고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일단 누가 유포했는지부터 찾고 우리 쪽 사람들 입단속부터 시켜.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네티즌의 분노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오전 9시 서울시 유력 일간지에 최한민 기자가 직접 자신의 SNS에 그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영상 속 아이가 든 반지를 나는 안다. 저것은 30년 전 현 씨 가문에 유일하게 전해져 내려온 개인 인장 형식의 반지다. 사적인 약혼식에 사용된 후 사라졌다고 들었다. 순간 댓글창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현 씨 가문, 강태준 회장 내 재벌가 원한인가.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소녀의 성은 서씨인데 엄마가 현 씨 집안 사람일 수도 있겠다. 진짜 현 씨 집안 사람을 숨겨왔다고. 그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난다. 현 씨 집안 딸이 10년 넘게 실종 상태였지. 재벌가의 진실, 핏줄의 비밀, 소녀의 빗속 구조 요청 같은 키워드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집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강태준의 빌라 앞 첫 번째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가족이 맞으십니까? 반지는 진짜입니까?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감금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입니까? 박 씨 집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직원들이 막아섰지만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진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몰려왔고 이미 아이 사진도 찍혔습니다. 기사를 막아야 할까요?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비 온 뒤 축축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어. 그럼 저희는 순리대로 가자. 그는 커튼을 내리고 돌아서서 성명서 한 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현성그룹 강태준의 이름으로 이걸 발표해 빗속의 소녀와 그 어머니는 전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이미 법적 절차에 착수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사회적 관심에 감사드리며 현성 측은 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만약 불법 감금이나 살인 미수 혐의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병원 보안팀에 사람을 데려올 준비를 하라고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오늘 밤 그 모녀를 현 씨 집안으로 데려온다. 그 시각 저는 그 요양실에 앉아 바꿔치기한 탕약을 마시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문득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이 판을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숙자가 일상적인 보양식이라며 탕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하면서도 애써 다정함을 꾸며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유나야,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녀가 앉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오늘 점심엔 지훈이가 와서 너랑 같이 밥 먹을 거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넌 박씨 집안 사람인데 우리가 널 해치겠니? 그녀의 얼굴은 온통 자애로운 시어머니라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설 때 저는 그녀의 소매 끝에 숨겨진 서류 봉투에 한쪽 귀퉁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들이 초조해졌어. 박지훈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공격과도 같은 위선적인 대사들을 준비해 왔죠. 유나야,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지? 아버지, 어머니까지 기자들한테 둘러싸여 계셔. 우리 회사 주가도 매일 떨어지고 있고 당신 마음이 아프지 않아.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아내처럼 순응하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죠. 우리가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야.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이혼하고 지분 넘기고 모든 게 잠잠해지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막지 않을게. 그는 말을 마치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거 서명하면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나요? 그럼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단비는요? 그가 유난히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키울 거니까. 저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숙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작 그렇게 생각했어야지. 저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이 떠나고 5분 안에 진기가 나타나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확실히 바꿔치기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방금 건넨 서류는 그들이 준비한 원본 계약서가 아니에요. 제가 미리 원본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가짜 문서죠. 세부 사항은 거의 똑같지만 핵심 정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 합의서에서 지분 자발적 무상 양도는 여성의 자의적 의사에 기반하여 50%의 경영관리권 보유로 재산 명세서에서 혼우박 씨 집안 투자는 전부 혼전 여성 단독 보유로 바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 이름을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강태준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직접 서명한 것이야말로 진짜 자멸 문서였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저는 협조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박지훈은 오늘 회색빛이 도는 푸른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추를 맨 위까지 채운 성공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는 들어올 때 보온병까지 들고 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배숙이야.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끓이셨어. 최숙자가 말을 받았습니다. 네가 요즘 힘들고 생각도 많을 거 알아. 이 엄마는 다 이해한단다. 넌 어릴 때부터 생각이 너무 많았어. 저는 배숙을 받아들고 마지못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박지훈은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게 자원봉사라도 권하는 것 같았죠. 이 계약서들은 다 널 위한 거야. 서명하면 이제부터 넌 자유야. 아무도 널 강요하지 않을 거야.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죠. 서명하면 정말 떠날 수 있는 건가요? 그가 제게 펜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지. 봐. 이 서류는 아주 깔끔해. 2부씩 준비했어. 저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이혼 합의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 뒤로는 재산 명세서 2부, 자녀 양육권 처리 합의서, 그리고 부가 조항까지 총 6장이었습니다. 저는 훑어보았습니다.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아팠죠. 갑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부부, 공동재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 갑은 혼인 이후 독립적으로 가계 자산을 취득한 바 없음을 확인하며 을이 보유한 박씨 그룹 지분이 주주총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갑은 자녀가 을에 의해 단독으로 양육되는 것에 동의하며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지 않고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영구히 포기한다. 지훈 씨,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저를 처리하시네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일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 필요 없잖아. 우리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 저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우물에 밀어 넣었는데 이제 와서 정을 논하다니. 최숙자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조용히 말을 들으면 우리도 널 억지로 대할 마음은 없어. 서명해, 유나야. 그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 네가 뭘 원하든 다 들어줄게. 더 이상 소란만 피우지 마. 저는 딸의 양육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지금 상태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 아이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야지. 제가 미쳤다는 뜻인가요? 아니, 미쳤다고는 안 했어.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너무 예민할 뿐이야. 아이한테는 좋지 않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마지막 장을 넘기고 탁 소리를 내며 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세요. 최숙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제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글씨를 잘못 쓸까 봐요. 정신 좀 차리고 싶어서요. 박지훈이 그녀를 쳐다보며 가보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선 순간 저는 이미 아무렇지 않게 그들이 준비한 원본 서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펜은 여전히 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아무리 실감나게 연기해봐야 이 연극의 마지막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저는 마지막 페이지, 그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온순했고 말투는 순종적이었습니다. 박지훈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올라갔습니다. 서명만 끝나면 우리는 외부에 발표할 수 있어. 평화로운 이별, 합리적인 재산 분배, 아이의 안정적인 거처. 최숙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서명하고 나면 우리 가족 다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천천히 그 페이지에 서유나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연습했던 필체 순서까지 똑같은 가짜 서명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리고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류 뭉치 전체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지훈이 만족스럽게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회사 직인만 찍으면 우리 쪽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겠군. 그가 변호사에게 눈짓하자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쾅 하고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혀나갔죠. 최숙자도 박씨 집안에 인감사본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하나 찍어둬야지. 나중에 네가 딴소리 못하게.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장이 다 찍히고 나서야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방금 당신들이 서명한 게 당신들이 준비한 버전이 맞다고 확신하세요?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제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 원본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 보였죠. 이게 당신들이 제게 준 버전이에요. 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들이 서명한 건 제 변호사와 제가 새로 작성한 공식 문서 사본입니다. 제 변호사가 남겨준 위임 도장으로 날인하고 효력을 발생시켜 파일로 저장했죠. 삼위일체로요. 그리고 당신들은 방금 박씨 집안 지분 50%의 관리권을 제 명의로 되돌리고 제가 단비에 대한 단독 법정 후견인임을 서면으로 인정했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지훈이 맹렬하게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속였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종이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속였다고요? 당신들이 합심해서 저를 우물 밑으로 밀어넣던 그날 밤 양심의 가책은 조금이라도 느끼셨나요? 그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무효라고. 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서명했고, 당신 어머니가 서명했고, 당신 회사 도장까지 찍혔어요. 제 변호사가 현장에서 모든 과정을 기록했고, 계약서는 공증 시스템에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게 바로 사기, 계약 문서, 훼손, 민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숙자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네가 수작을 부렸어. 이건 무효야.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물론이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실 때 당신이 직접 저를 우물 아래로 밀어넣은 일도 같이 자백하시는 게 좋겠네요.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제가 깨어났을 때 당신이 가져온 그 약은요? 어떤 성분이었죠? 제가 다 삼켰을까요? 제가 책상 위에 밀봉된 봉투와 약물 분석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성분 중에는 장기 지속형 신경억제제와 경미한 환각 유발 혼합제가 포함되어 있네요. 이걸 보양이라고 부르나요? 박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이런 걸 숨겨뒀다고? 제가 그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이 빌라에 4일 동안 가뒀지만 저는 이곳을 당신들 집보다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회사 변호사도 데려왔으니 그분께 도장이 찍힌 페이지와 서명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죠.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류 뭉치를 넘겨 한 장씩 확인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버전이 다른 서류에 날인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전문적이고 합법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지훈이 맹렬하게 돌아서서 그 변호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내부 스파이야. 최숙자는 눈빛이 흔들리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그녀가 어떻게 미리 준비했을 리가.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부엌에서 당신을 위해 국이나 끓일 줄 알았겠죠. 유감스럽게도 저는 대학에서 금융법을 전공했어요. 당신들은 집안의 규칙을 썼지만 저는 법을 이용한 거죠.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도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서사모님께서 예전에 제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녀가 봉투를 제게 건네자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선명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여자 오물에 빠졌어. 오히려 귀찮은 일 하나 덜었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해. 밤에 실종됐다고 하면 누가 조사하겠어. 박지훈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너 처음부터 판을 짰어. 제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제게 판을 던져줬죠. 저는 그저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에요. 문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현성그룹 임시 법률 조사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입장했습니다. 강태준이 변호사 3명, 공증인 2명을 대동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리러 왔습니다. 박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여긴 내 사유지야. 당신이 함부로 들어올 권리 없어. 강태준이 서류 한 부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서울시 법원이 방금 서명한 긴급 개입 명령서에 따라 당신의 아내는 잠재적 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에 의해 사전 접촉 및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공증서, 당신들이 방금 서명한 바꿔치기 된 서류의 내용은 진실하고 유효하며 이미 전국 공증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어.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기운을 풍기던 남자가 이미 며칠 전부터 조용히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는 것을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단비가 문을 두드린 후 그가 그 반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제가 누구이든 그는 끝까지 파헤칠 작정이었다는 것을. 강태준은 현성의료그룹 산하의 유전자 연구소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밀봉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위에는 대조 결과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죠. 비서 진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목표 DNA 샘플과 대조했습니다. 저희는
현 회장님께서 남기신 개인 칫솔과 사모님께서 생전에 보관하셨던 손톱 조직을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목소리는 산사태 직전처럼 낮았습니다. 높은 일치율입니다. 얼마나 높지? 북의 일치율 99.8, 7%, 목의 일치율 99.9, 6%입니다. 이는 그녀가 28년 전 실종된 현씨 집안의 친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서류 가장자리를 꾹 눌러 종이를 뚫을 것 같았죠. 한참 후에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시 아이가 뒤바뀐 사건 기록 전부 가져와. 진기가 낡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른 병원 공문서에 붉은 글씨가 선명했죠. 1997년 6월 22일 새벽 서울시 산부인과 병원 2명의 신생녀와 병동 임시인력 교대 혼란으로 출생 정보 오기. 서씨 성을 가진 평범한 가정과 현씨 재벌가 자녀 뒤바뀜. 해당 간호사 이후 퇴사 및 연락 두절. 병원 측 사적으로 조정 처리. 사건 최종적으로 외부에 비공개. 강태주는 모든 정보를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서유나 세 글자에 머물렀죠.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넌 처음부터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내 동생이었어. 김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온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임시 요양원에서 새로운 거처로 옮긴 직후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교회에 소유한 개인 별장의 작은 건물이었죠. 김 아주머니는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표지의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이건 사모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저는 순간 그녀가 누구를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씨 집안의 그분 말인가요? 제가 묻자 김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서 사모님이 아니라 현 여사님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그해 네가 막 태어났을 때 서씨 집안과 현씨 집안이 같은 병원에서 출산했단다. 너는 밤에 태어났고 다음날 아침 두 아이를 같이 씻기다가 한 간호사가 실수를 했지. 원래는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서씨 집안 할머니가 주는 돈을 몰래 받았단다. 제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김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평생 아들을 못 낳다가 10년을 기다려 겨우 사모님 아버지를 낳았답니다. 평생 통제욕이 아주 강한 분이었죠. 재벌가에서 돌아온 낯선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서씨 집안이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를 조용히 떠나보내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병원 기록까지 바꿨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은 서윤아가 된 거고요. 저는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논물이 순식간에 터져 나왔죠. 은영아, 만약 네가 이 일기를 보고 있다면 마침내 너의 운명으로 돌아왔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미안하다. 그의 아이가 바뀐 뒤 전국을 다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어떤 사람은 네가 죽었을 거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유괴당했을 거라고 했지. 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비서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건네주더구나. 내가 평범한 노동자의 집으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서씨 성이었어. 결국 널 다시 보지 못했구나. 내가 1살 때 왼쪽 이마 위에 옅은 붉은 점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표식이란다. 저는 손을 들어 이마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겼습니다. 그 붉은 점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현 여사님께서 임종 전에 남기신 편지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사모님께서 어릴 때 차고 다니셨다는 옥 펜던트도 들어있고요. 저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상에 정말로 제가 모르는 세월 속에서 밤낮으로 저를 그리워하며 제가 잘못될까봐, 제가 영영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까봐
애태우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서류는 3번 확인했습니다. 현성그룹 수석 법무팀장인 임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강태준은 장갑을 낀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종이에는 선명한 붉은색의 병원, 기록 전용 직인이 찍혀 있었죠. 이것은 당시 당직 간호사였던 이유나 시의 서면, 진술서입니다. 임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지 10여 년 만에 저희에게 먼저 연락해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해는 1997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산부인과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죠. 새벽에 교대할 때 신생아실이 시스템 점검으로 잠시 정전됐어요. 그때 서시성을 가진 산모 한 분이 갑자기 신생아를 확인하고 싶다며 아이가 바뀔까 봐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다발을 주면서 아이 순서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죠. 돈은 받지 않았지만 그분이 13호 병실이라는 건 기억합니다. 다른 한 분은 현 씨였고 산부인과 특실에 계셨죠. 그날 밤 제가 정말로 아이를 받고 안았기 때문에 서씨 할머니는 오히려 아무 일 없는 척 하셨습니다. 퇴원만 안 하면 실수도 아니라고요. 강태준의 손가락 마디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거군. 네. 임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아이를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우고 회장님 어머님께서 그날 밤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으셨던 틈을 타 완벽하게 실행한 겁니다. 병원은 당시 어떻게 처리했지 사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돈으로 여론을 막았고 이윤아 씨는 이후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병원은 기록을 위조했고 시스템에는 표면적인 데이터만 남겼습니다. 깊은 층의 데이터를 복원하고 나서야 원본을 다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 단추를 채웠습니다. 언론에 알려. 오늘 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저녁 7시 현성그룹 본사 건물. 최상층 다목적 홀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m 길이의 LED 스크린에는 현씨 가문 긴급 기자회견, 1997년 신생아 뒤바뀜 사건 및 현씨 가문 실종된 딸의 친자 확인 성명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기자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수많은 카메라가 모두 주 무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무대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눈빛은 냉철했죠. 그는 아무런 인사말 없이 손짓 한 번을 했습니다. 임 변호사가 무대에 올라 두꺼운 증거 진술서 파일과 병원 증명서를 카메라 앞에 하나씩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DNA 일치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현성그룹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강태준이 또렷하게 낭독했습니다. 서윤아, 본명 현은영은 현씨 집안에서 28년 전 실종된 친딸입니다. 법무, 의료, 경찰 등 다방면의 확인 결과 신원이 확실하며 금일부로 가문의 상속 순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현성그룹은 그녀의 법적 권리 회복을 전면 지원할 것이며 아이 바꿔치기, 불법 감금, 고의적 살인, 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책임자들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그녀가 현성그룹의 실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까? 강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은영 씨의 모든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았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보상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목소리가 문득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마련한 곳에 아주 안전하게 있습니다. 곧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현씨 가문의 진정한 상속자입니다. 다음 날 서울시 전체가 현씨 가문 재벌딸 제자리 찾다는 뉴스로 도배되었습니다. 단비 손에 들려있던 그 반지는 빗속의 동화에서 재벌가 핏줄의 증거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아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민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바뀐 진짜 재벌딸이었어. 박 씨 집안 미쳤네. 현 씨 집안 친딸을 우물에 밀어넣다니. 강태준 회장이 직접 나선 동생이라니. 이건 제대로 된 복수극이다. 서윤아, 이 정도면 진짜 드라마 주인공 인생이네. 인터넷이 가장 뜨거웠을 때 저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거울을 보며 마지막 편지를 뜯었습니다. 친어머니, 현 여사님이 남기신 것이었죠. 은영아, 나는 네가 그저 길을 잃은 것이길 바랐다. 누군가에게 고의로 빼앗긴 것이 아니길. 네가 돌아오는 그날 화려하게 차려입을 필요도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네가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나는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부디 내 남은 인생은 다시는 얕보이지 않고 다시는 계산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저는 편지를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 집안의 며느리도 미친 여자도 우물 밑에 버려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현은영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법정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었죠.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법정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한때 우물 밑에 갇혔고 약을 마셨으며 조작된 계약서를 들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서서 모든 발언권을 되찾았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 서윤아 씨, 기소 내용은 다음 3가지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첫째, 피고 박지훈과 최숙자는 고의적 살인 미수 혐의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교회 별장 뒷산의 폐우물입니다. 둘째, 두 피고는 제 재산을 박 씨 집안의 유령 회사로 무단 이전했으며 효력 없는 유언장 형식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셋째, 여러 의료 서류와 정신 이상 기록을 위조하고 가정의를 협박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석의 박지훈은 처음으로 미소를 잃은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골라준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마치 막 이빨이 뽑힌 늑대처럼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숙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죠. 판사가 자료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제시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씨 집안의 별장 주방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최숙자는 약병을 열어 상표를 떼어내고 스포이트로 다른 액체를 섞어 다시 밀봉한 뒤 자양강장이라는 라벨을 붙여 보온병에 넣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순식간에 옹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 계단 복도 CCTV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온병을 김 아주머니에게 건네며 말하는 음성이 들렸죠. 이거 마시면 사흘은 얌전해질 거야. 제가 입을 열어 덧붙였습니다. 해당 약품은 국과수 감식 결과 국가에서 규제하는 진정제 성분인 클로나제팜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 김 아주머니를 요청합니다. 김 아주머니가 증인석으로 차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색 상의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박 씨 집안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윤아 씨를 감금하고 약물로 의식을 통제했으며 우물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USB를 장치에 꽂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여자 우물에 빠졌어. 오히려 귀찮은 일 하나 덜었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해. 밤에 실종됐다고 하면
누가 조사하겠어. 판사가 박씨 집안의 변호인단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저는 세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조된 정신진단서입니다. 병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를 발급한 최 의사는 당일 비번이었으며 서명은 타인이 대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페이지 바꿔치기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촬영한 전 과정입니다. 박씨 집안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하고 서명한 계약서는 제가 미리 작성한 지분 동결 및 양육권 귀속 계약서였습니다. CCTV 화면에는 서명과 날인, 서류 바꿔치기의 전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수작을 부린 거라고.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법정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제가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수작을 부렸다고? 당신이 나를 우물로 밀어넣을 때는 유나야, 감옥에 가더라도 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석에서는 속삭임과 함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제목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충격, 재벌딸, 시댁에 의해 우물에 빠져. 법정에서 통쾌한 역전극, 서유나, 박씨 그룹과 전쟁 선포, 여론은 들끓고 법과 애증의 격돌. 한 여자의 복수는 얼마나 강렬한가. 판사가 힘껏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휴정. 1시간 뒤에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박지훈과 그의 변호인단은 구석에서 미친 듯이 속삭였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죠. 그들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탈출구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모든 구멍은 제가 이미 다 막아버렸다는 것을. 1시간 후 법정은 다시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기세를 부렸죠. 저희 측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씨 측 변호사가 즉시 정신과 진료 기록 한 부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이전부터 정신적인 불안정 기록이 있었으며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해당 계약서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돌려 강태준을 쳐다보자 그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펼쳐 보였죠. 저희는 피고 측이 이러한 인신공격성 오명 전략을 사용할 것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반박 증거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병원 원장 명의의 성명서입니다. 서유나 씨는 강제 입원 기간 동안 체계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으며 정신 상태에 뚜렷한 장애가 없었다. 입원 수속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서명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입원이었다. 두 번째는 의사의 녹취록입니다. 최 여사님이 저한테 아무렇게나 쓰라고 했어요. 그냥 그 여자가 미쳤다는 진단서 한 장만 필요하다고.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좀 미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 늦게 미쳤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그날 밤 우물 밑에서 이미 죽었어야 했으니까요. 판사가 차갑게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의혹 기록 위조를 통해 판결을 뒤집으려 한 시도는 사법적 판결 회피 시도로 간주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판사가 운명의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공된 모든 증거 자료 및 증인 진술에 근거하여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원고 서유나와 피고 박지훈의 혼인관계는 금일부로 해제한다. 둘째, 혼인 중 원고의 자산과 관련된 박씨그룹 지분은 강제 양도된 것으로 판단, 현 시간부로 원고 명의로 회복한다. 셋째, 원고의 딸, 단비의 법정 후견인 권리는 전적으로 서유나에게 귀속되며 피고의 일방적인 면접 교섭을 금지한다. 넷째, 피고 박지훈,
최숙자는 고의적 살인 미수, 재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부에 이관하여 추가 처리한다. 전원 기립.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박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함은 없었고 오직 확정된 절망만이 남아 있었죠. 최숙자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가던 순간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유나야, 기억 안 나니? 나도 그때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였어. 제가 그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모를 겁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와 애원, 원망과 구걸이 뒤섞였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마침내 그 죽음의 우물 속에서 완전히 기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현성그룹의 연례 기념 행사장. 화려한 조명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은회색 드레스를 입고 단비의 손을 잡은 채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옆에 서서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현씨 가문의 작은 공주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녀는 공식적으로 상속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장내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비가 제 손을 꼭 잡고 굳은 눈빛으로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제가 몸을 숙여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응, 우리 단비는 이제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강태준은 우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나서지도 말을 섞지도 않았죠. 그저 침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가세요. 이제부터는 당신의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한 기자가 앞으로 뛰쳐나와 물었습니다. 서윤아 씨, 아니 현은영 씨, 이 모든 과정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명이 제 속눈썹에 다 반짝이는 것 같았죠.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게 억지로 떠넘긴 것이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플래시가 터지며 저와 단비의 등 뒤로 긴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물 밑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빛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